그러니까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도중에 끝났는데 제가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단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해야 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회에 나와서는 별로 변화에 굉장히 인색하고 그 당시만 해도 자발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 학년이 올라가야 되나 보다 해서 올라가서 변했고 그렇게라도 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외부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변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기회를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회라는 건 항상 사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지금 왔는데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느끼지 못해서 못 잡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매일 하루하루가 다 이 기회의 연속인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 그 기회가 온 것을 차지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이 문제는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네 이런 내용을 빨리 감지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뭔가 막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앞에 이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그걸 놓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타성 어떤 동작이나 경험으로 자기 몸에 굳어져 버리는 하나의 버릇 이런 것들이 그저 아무 일 없이 그저 편안히 하루씩 지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질 못하는 거죠. 현실 안주, 무사 안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변화하는데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왔다가도 금방 뭐 그렇게 해서 골치 아프지 그런 식으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사실 기회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회가 따라다녀요. 우리가 기회를 찾으러 나가는 것보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고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르다 베리라라는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 학교가 워낙 그 시골 동네고 못 사는 빈촌이다 보니까 뭐 피아노도 한 대 없고 그래서 이 선생이 피아노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좀 정서 교육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신이 뭐 그렇다 할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세상이 다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씁니다. 진심을 담고 내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정서 교육에 필요한 이런 걸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니 $1,000만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는 옛날 얘기니까 큰 돈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고 하면은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헨리 포드가 서양 사람들은 무슨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꼭 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런데 그 답장이 온 것은
10센트가 왔습니다. 10센트. 아마 우리식으로 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정도로 그 헨리 포드 입장에서는 그런 편지가 수없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뜻은 가상하나 그 한마디에 그냥 휙 그럽시다 그러고서 줄 수가 있는 처지는 아니겠죠.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러니까 이 베리라 선생이 얼마나 모욕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돈깨나 좀 있다는 사람이 남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나? 일반인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욕이나 하고. 그렇지만 이 선생은 그 뜻이 무엇이든 그래도 10센트라도 보내줬으니 또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10센트를 들고 나와서 땅콩을 삽니다. 그리고 땅콩을 사가지고 이 학교 앞에 빈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땅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땅콩이 1년이 지나니까 추수를 열심히 하니까 한 가마가 됐던 한 마리 됐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니까 땅콩의 그 양이 아주 컸던지 그걸 다 팔아가지고 $1,000를 마련해서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헨리 포드가 그 얘기를 듣고 $10,000를 또 보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것도 그냥 앉아서 기회가 가만히 나한테 와서 내가 그냥 그 기회라는 열차에 올라타서 공짜로 여행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모욕감이나 느끼면서 화나 내고 끝났을 그 얘기들이 이 사람은 기회를 기어이 자기 편에 유용하게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목적을 달성했던 겁니다. 그랜드 마스터 김태현 씨 얘기는 또 하나의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께 자꾸 책을 읽어드리는 것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본심과 같아서 열심히 그 작자가 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배우는 바가 많죠. 제가 여기서 이 김태현 씨의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지만 섣달 금음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발치를 받고 박대를 받았죠. 또 딸이니까 또 더 심했겠지 옛날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외삼촌 덕분에 태권도라는 걸 알게 되고 여자로서 이 책에서 태권도 8단이라는 아주 고수에 오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그래갖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본들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그 배경이 여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잔뜩 바람을 놓은 풍선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교장실 앞에 섰지만 첫날은 호탕이었다. 인사는커녕 교장 선생님과 대면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 사회의 비즈니스맨은 어떠한 용건이 있을 때 반드시 전화로 약속을 하는 게 상식이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찾아간 내가 잘못이었지만 설령 알았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그때만 해도 전화로 내 의사를 전달할 만큼 영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뒤로도 동키호테 같은 교장실 방문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교장실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비서인 듯한 직원의 눈치를 보며 되지도 않는 영어로 몇 마디 청을 넣었는데 그냥 고개만 내저을 뿐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그때의 경험만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쌀쌀맞고 무정한 사람이 바로 미국인일 것이다. 지나가는 개도 아는 척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들은 달랐다. 밀치거나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답답하고 무한한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분명히 거부 의사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본청만책이니 미칠 노릇이었다. 나로서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들이 날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난 더 뻔뻔해지기로 작정했다. 마냥 주저앉아 교장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무료한 노릇이다.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쓰레기도 줍고 둘레둘레 아이들이 수업하는 광경도 훔쳐보았다. 그러기를 한 달쯤 어느 날 교장실 문이 빠끔히 열리면서 누군가 내게 손짓을 하는데 그동안 콧대기도 안 내민 교장 선생님이었다. 안경 너머로 날 쳐다보고 있는 그분을 자세히 보다가 난 그만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저 양반 몇 번씩이나 봤던 분이잖아. 몇 번씩이나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도 난 그분이 교장인 줄 몰랐던 것이다. 막상 마주치자 그럴 수 없이 자상한 분이었다. 미스킨이라고요? 처음엔 막무가내라 예의도 모르는 사람 같아서 꺼렸는데 대단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다 그렇게 당당하고 인내심도 강합니까? 상대방을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기회를 잡아가면서 설득해가는 과정에 이런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주변 쓰레기도 이렇게 줍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그걸 해서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인가에 의해서 체크당하고 생각처럼 땡깡이나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걸 검증받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설사 그 사람이 위대한 그럴듯한 쇼를 잘해서 체크가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신임했다 하더라도 그가 실력이 없어서 태권도 8단에 실력이 없었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항상 항상 있는 기회를 또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서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베리라 선생 역시 자기가 진짜로 착했기 때문에 그런 땅콩을 심고 꾸준히 갖고 있기 때문에 끝내 피아노 한 대는 물론 그 $10,000라는 학교에 큰 보탬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겠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회를 논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키우고 준비를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천리만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거죠.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이런 명마들은 굉장히 값도 비싸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런 타고난 명마가 못 되는 나 같은 존재들은 한 달이 걸려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쟤는 하루에 가는 걸 나는 한 달이 걸려서 간다고 한탄해 본들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처음엔 한 달이 걸린 것이 다음 행보에서는 보름으로 주는 거고 그것이 다시 일주일로 줄고 그거는 사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그 천리마도 사실은 옛날에 별볼일 없는 한 달 아니라 1년이 걸려서 걸었던 그 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는 말을 할 때는 천리마가 있다 그러지만 그 말도 천리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 왔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남들보다 재주 적으면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상당히 8년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이나 늦었어도 생각보다 많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하여튼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 숙제 1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원하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하고 끝까지 교류하고 죽어있는 세포들을 뇌세포들을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복원 작업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황량한 들판에 다 쓰러진 그 벌판 거기에 물줄기를 대고 다시 옥터를 만들면서 언젠가 그 대단한 추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농지를 개발하고
개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미래에 다 성공한 사람으로 멋있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원래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미래 여러분도 저 사람 천재야, 저 사람 진짜 뭐 대단해 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하네요. 이상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변하십시오. 변화는 필연적인 거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말은 쉬어간다 그러지만 여기도 쉬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 대신 이 뇌운동 이게 자꾸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그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지금 찾아내러 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왜 거꾸로 해놨냐? 이게 정답일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친숙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친숙해왔던 이 지도가 꼭 이렇게 그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구에 무슨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우리가 한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것뿐이지 거꾸로 그려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방위만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도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다라는 그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보시는 그러한 감각이 우리한테 우리의 사고력을 얼마나 제한을 시키는 것인지 알았으면 하네요.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뭐 저는 산맥이니 뭐 이렇게 그런 답보다는 춤추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 뭐 저 위에 머리고 춤추는 좀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도 틀릴 거 없어요. 그렇지만 구태여 우리가 밝힌다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지도에서 1000m 고지에서 나타나는 산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등고선 1000m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남극 북극에 물이 다 녹으면 1000m까지 올라가서 가야 될 때 나타나는 형상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것 그거를 자꾸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게 정말일까? 그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뇌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함으로써 한때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원활한 시스템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사용하다가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학교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학교에 가면 그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5 더하기 7은 뭐 12이요. 이런 오로지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뭔가를 어떤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0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수없이 나타나는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편화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뇌도 아무리 기능이 좋다 그래도 한번 뇌세포에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면 걔는 그쪽으로만 그냥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배터리에서 마치 이 직렬 연결로 배터리가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배터리가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 못 쓰는 배터리를 하나 집어넣으면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직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 뇌구조를 병렬 시스템으로 막 다양하게 한 번에 어떤 현상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이 창의력 개발에 굉장히 고정관념 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퀴즈 문제를 많이 푼다던가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책 속에 내가 몰랐던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게 잘못됐구나. 또는 일방적인 지식이었구나라는 이 자극을 준다는 거죠. 내가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가 마치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이 좋아지듯이 뇌에도 뭔가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세포들도 드디어 이 굳어져 있던 뇌세포에도 드디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퀴즈나 무슨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이 머리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가 일반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서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세계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우리가 보던 지도하고도 좀 다르죠. 아메리카가 저쪽에 가 있고 대한민국이 가운데쯤 와서 여기에 태평양을 깔아놓고 이렇게 있게 돼 있는데 대서양을 가르는데 이런 거는 서양에서 원래 지금 시간 기준표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해서 거기서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12시간, 여기서 12시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걸 24시간으로 갈라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를 보고 파이스트, 즉 극동 지역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두리에 마치 있는 것처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나라가 저 끄트머리 어디 골방에 있는 것 같지만 지구라는 게 동그란 공인데 거기 무슨 골방이 있고 한 바퀴 돌면 다 한 빵이죠. 자기 중심에서는 다 한 빵인데 이 공이라는 이 입체를 이 평면이라는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밖에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뒤집어서도 그려도 되는 거고 이러한 하나의 예를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고정관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이제 나중에 브레인스토밍이고 뭐고 다 제가 지금 이 서론으로 내놓는 얘기들이 전혀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이어지고 다 연관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이 글자는 우리가 뭐 누가 다 읽어도 자살이지만은 실제로 이 글자를 누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버리면 살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그 글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으려고 자살을 맹세하지만 그 두 개의 글자 조합을 누구는 뒤집어서 읽음으로써 살자라고 희망과 꿈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상상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물이나 현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죠. 세상에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또 한쪽에는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것도 아니고 그걸 교묘하게 또 기쁘기만 한 것이 꼭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두 개의 그 균형을 잘 이용하면 삶이 진짜 일희일비하면서 재미있게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저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 이 그림은 뭐 혹시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신 분이고 사실은 이런 고정관념 깨기나 이런 뭐 새롭게 생각하라 뭐 이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뭐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뭐가 보이나요? 에? 깃털 달린 여자. 에? 깃털 달고 이쁜 여자, 미인. 또 다른 분 다르게 보이는 분 있어요? 사자. 에? 사자? 사자 그건 나도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거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에? 마녀 얼굴 혹시 보여요? 미녀에서 마녀로 그것도 늙은 노파가 아주 코도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이 이게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지금 미녀를 본 사람은 마녀 찾기가 어렵게 돼 있고 마녀를 본 사람은 미녀 보기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서로 간의 그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분명히 아주 고개 돌린 멋쟁이 그 미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코가 무지하게 크고 턱이 나온 그 마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걸 잠시 살펴볼 수 있죠. 우리 몸에 체질화된 이 습관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야 되고 관습도 깨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건희 같은 분이 뭐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라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다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뭐 꼭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습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데 원래 어렸을 때는 기쁜 일 보면 해하고 웃다 금방 뭐 이렇게 막 화도 내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 다양성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체면과 어떤 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창의력을 얘기할 때는 고정관념 깨는 게 상당히 이 관점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 강의를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글자도 뒤집어도 보고 이 하나에도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노파냐 미인이냐 뭐 이런 그 한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이 관점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폭도 넓히고 또 그 사람도 자기 쪽에서 바라보던 또 하나의 폭을 넓히면서 상호도 성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개방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죠. 붉은 대나무 얘기는 어떤 스님 한 분이 대나무 그림을 아주 특히 잘 그렸는데 그래서 뭐 보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림 하나만 좀 그려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럽시다 그러고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받아보니까 새빨간 그림이라는 거죠. 새빨간 물감으로. 그래서 아니 스님 이렇게 왜 새빨간 걸로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색깔로 그려야 되겠소? 그냥 검정으로 그려야죠. 나는 그런 검정 그 대나무를 본 일이 없어. 실제로 우리가 그림 그러면은 붓으로 그리면 검은 그림이 당연한 듯 여기지만 실제로 그런 까만 먹으로 그린 그런 대나무는 존재하지 않죠. 뭐 오죽이라는 것도 줄거리는 조금 검을지 몰라도 이파리가 까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뜻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도
때때로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쉽게 받아준다는 게 이제 이 고정관념의 붉은 대나무의 얘기고, 그것이 고정관념에서 우리의 폭을 굉장히 좁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의가 처음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뭐 강의의 목적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대 효과를 굉장히 오랜 긴 시간을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만만한 사람 아니다. 우리가 이 창의력을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기 창의력에 관심을 가져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이 배양이 되면 당연한 성공이다. 뭐 성공을 해갖고 소리 치르고 야단 법석 칠 필요 없다. 성공은 당연히 그 창의력을 배양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그 배양된 그 창의력이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여기서 자기 삶의 존재, 이제 궁극적으로 그저 돈 몇 푼이나 건져가지고 대충 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다워야 되듯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또렷한 철학을 갖고, 즉 그냥 뭐 옆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뭐 거기에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아니면 못 산다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철학이 나오면 워낙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 많지만 제가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철학 그러면 뭐 깊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인생관을 여기서 저는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관은 뭐냐? 당신의 존재, 가치, 의미, 목적 등에 관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정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자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창의력을 키우기 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쓸데없이 그저 자기 능력을 남한테 과시하거나 화나게 하고 주변 불쾌하게 하고 그래서는 진정한 존재가 못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진정한 자기 반문이 필요하고 답을 구해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은 차라리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과 그 삶의 존재를 먼저 알았으면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 뭐 소위 삼류 철학이요 개똥 철학이라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가 산다는 게 그렇게 동물같이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야 배고프면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또는 남이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뭔가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욕망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우느냐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의 존재도 모르고 그저 남들 따라서 흉내내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능과 욕망 이런 거 국어사전을 늘 같이 가까이 하시면서 영어사전도 좋고 뭐 열심히 낱말 하나하나의 뜻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자기 삶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저 뭐 자식들 종족 번식이나 하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이 뭔가 우리가 소유를 내가 뭘 갖고 싶다, 뭐를 만들어내고 싶다, 좀 더 차원을 올리고 그보다도 더욱더 정진해서 더 큰 일을 해냈으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소유욕과 창조욕, 본능에서 우리가 조금은 억제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 글도 꼭 여러분한테 다 드린 책 중에 있지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들려주고 싶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욕은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고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소유하고 싶고 아름다운 처자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생명은 욕망의 덩어리이다.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다. 욕망은 무한하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유한하다.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두 가지의 커다란 충동을 갖는다. 하나는 소유 충동이고 또 하나는 창조 충동이다. 우리는 돈을 모아서 땅을 산다, 집을 산다, 자동차를 산다 하는데 이것은 모두 소유 충동이다. 소유에는 경쟁성과 배타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내가 소유하면 남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남은 적게 소유해야 된다. 소유에는 이러한 상극의 원리가 있다. 우리는 소유의 속성, 이것이 소유의 속성이다. 그러나 창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조는 서로 공유할 수가 있고 서로 참여하며 즐길 수가 있다. 내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나도 보고 즐길 수 있고 남도 보고 즐길 수 있다. 창조는 배타성의 원리가 아니라 공유성의 원리를 갖는다. 베토벤의 음악을 천하만민이 즐기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누구나 좋아한다. 홍남파의 명곡은 공동재산이요 추사의 글씨는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물질적 가치는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소유 충동의 노예가 되어 동분서주하면 이 세상은 살벌한 싸움터로 변한다. 서로 맞서 적대관계에 서게 된다. 나는 너를 누르려 하고 너는 나를 짓밟고 소멸시키려 한다. 그것은 삭막하고 차가운 세계다. 저마다 소유 충동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은 살벌한 전쟁터로 변할 뿐이다. 그러나 저마다 창조 충동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풍성한 미의 향연이 되고 흐뭇한 희열의 광장이 된다. 서로 활악한 분위기 속에서 교양학과 같은 기쁨과 조화의 미를 즐길 수 있다. 교양학을 보라. 모든 악기가 서로 각각 다르고 저마다 제 소리를 내되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내 소리가 내 소리를 듣고 돕고 내 소리가 내 소리에 어울려 공전공화의 미를 창조한다. 그것이야말로 생애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직도 더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지만 여기서 뭐 책 다 가지신 책을 다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도 소유 충동, 소유욕에 국한되지 마시고 적어도 2차원의 세계까지 2차원의 욕망을 차지하되 창조욕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더 고차원의 많은 세계가 있지만 그것은 뭐 저 자신도 그 하지 못하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네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하여튼 사실 뭐 이 분야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막 뭐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뭐 정말 남이 모르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모르는 걸 그 이상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저 또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아는 거는 뭐 요건 안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없이 아는 건 다 제가 다 토해낼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정말 저건 몰랐다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셔서 여러분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네요. 사람이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면 대인관계라는 거는 뭐 기술도 중요하죠. 뭐 온화한 표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그런 걸 잘 뭐 못하지만 제가 뭐 화를 내도 정말 진심을 담고 얘기를 하면 누구도 별로 처음에는 뭐 잠시 오해하는 듯 해도 상대방이 그 말 뜻을 그대로 이해해 주고 그래서
비교적 큰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얘기만 많이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제 자랑을 하기도 그렇고 저도 좀 이럴 때는 곤혹스러운데 때때로 제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 얘기도 좀 합니다. 저는 사람이란 아까 뭐 철학을 가져라 얘기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 생각이 자기 앞에 뭔가 머리를 치고 그 느낌이 강하게 왔는데 그걸 그대로 흘려버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라라는 성공학자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고 그냥 숨이 끊어져서 매장되는 날짜만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기에 간단히 그냥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때 시절과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아더베리의 두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저한테도 있었기에 그걸 앞에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지금은 그런 대로 남한테 뭐 꿀릴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났다고 우쭐대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밑바닥도 누려봤고 정말 한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제 가슴에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잘났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꽤나 많이 만나면서 그 나름대로 상류사회도 맡았습니다. 서양까지 가면서 가서 백인들과도 직접 부딪히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또 어머니 덕분에 동양의 고전도 많이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상식과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넓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께도 늘 오늘의 이런 저와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게 지탱해주는 여러분께 늘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나이 27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 후에 새카만 동생들하고 대학 동창이 됐을 때 아픔도 저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선생님, 교수님 그러고서 가서 묻고 질문해야 됐고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바꾸는 것이 더 잘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뭔가 내가 아쉬움이 많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면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1989년 대학교 교수로 돼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뭐 교수도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박사까지는 해도 좀 애로사항도 많았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질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겁니다. 제가 1989년에 그 나름대로 참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뭔가 이게 시원하지 않다. 뭐 교수라는 거는 65세까지는 보장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뭐 신이 나가지고 매일 꿈이냐 생시냐가 아니면은 이건 고문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연히 그 당시에는 제목이 싱크탱크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책은 많은데 연습 문제까지 뭐 있나 말이지.
그래서 사실 책을 보면 다 이해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마치 수학을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잘 안 풀리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 직접 풀어봄으로써 그 앞에 선생님 말씀이 뒤집어서 이해되듯이 저는 그때부터 이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 후에 정말 뭐 100번을 읽었는지 뭐 지금도 수도 없습니다. 뭐 매일 뭐 하여튼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흔적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책이 어려우면 알 때까지 읽어야죠. 뭐 할 수 없죠.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해서 남보다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남보다 노력을 덜 하면서 하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바보 아닙니다. 항상 고난도의 기술에는 고난도의 훈련도 따라다닌다는 걸 아시고 이 방법으로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1989년 88년 그때 제가 이렇게 읽었던 것이 제목도 뭐 말 그대로 화끈하죠. 인생 뜨겁게 살지 않으면 뭐 가치가 없다는데 지금도 그런 책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난다로 제목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싱크탱크라는 책이었죠. 제가 그 책을 뭐 정말 이렇게까지 꼭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책 보십시오. 저도 뭐 저 책 진짜 아주 난잡하게 알 때까지 읽다 보면 이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또 한 권 더 사요. 결코 처음부터 뭐 이 책 이해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여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대로 따라서 하면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어느 한 페이지를 찝어서 스캐너까지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도끼 날을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적게 노력하고 많이 하는 거는 나무를 벨 때 도끼의 날이 그 날카로우면 적은 힘으로 많이 베는 거고 열심히는 하는데 도끼날을 안 갈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창의 교육이야말로 저는 저의 부족한 뇌세포를 그 못 쓰는 뇌세포를 활발하게 쓰는 계기로 알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실 참 저도 뭐 할 말 많은 사람인데 시간표를 누구나 다 뭐 시간표를 갖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당신의 계획은 뭐냐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6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이를 여기 주머니에 꼭 갖고 다닙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시간을 더 당겨서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세면해서 너 했냐 그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합니다. 여기 종이 펴가지고 그리고 30분 후에 이런 큰 시계 아주 괴종시계를 달고 다니면서 자꾸 안 되니까 때리릉 30분 후에 때리릉하게 해놓으면 되죠. 그 때리릉 하면 하던 일 멈추고 다음 시간은 뭐야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한 달간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이 굳었던 머리들이 막 흔들리면서 드디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그래도 성과가 좋았던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나온 거지만 안 되면은 X표도 하고 참 치열한 전투들이 여기 이게 전투의 어떤 기록 상황실이나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저녁에 요 시간에 뭐 앉아가지고 쭉 군 게 아닙니다. 그때 동그라미 치고 그때 동그라미 치고 안 하면 X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한테 자꾸 뇌를 자극을 줌으로써 이게 그래도 잘 나온 90년 12월에 제일 모범적으로 나온 건데 그 앞에 거는 뭐 치열한 전투장에서 패배 기록이 많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도 사람인데 무슨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몇 명을 갖다 대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하여튼 시간도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치기로 하고 숙제를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놓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부터 숙제량이 많아지고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지 내가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숙제를 하시다가 이거는 뭐 문장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거는 반드시 적어놓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적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제가 늦게 공부하면서 정말 학원 딱 2달 다녔는데 학원 선생을 꽤나 괴롭힌 사람이다. 뭐 알았죠?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러고서 막 붙잡고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넌 별도로 오라서 별도로 가면은 가정교사죠. 뭐 돈도 안 들여요. 나중에는 얼굴 알아가지고 그냥 지가 공부하다가 이것도 뭐죠? 응?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에 대해서 좋게 돼요. 제가 사실 그 상황에서 공부할 때 뭘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체면이 무슨 얼어지고 체면이에요. 나중에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저라고 해서 바보가 아닌다면 맨날 질문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미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숙제량이 많은 거는 이제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 그다음에 책을 시작하려다 이거 이제 인사말인데 개요는 거기 많이 있죠. 특히 숙제 6에서 목차 같은 거는 아주 공책에 그대로 순서를 그냥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이 책이 요즘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책 딱 보면요, 목차부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 책이 뭐구나. 사실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직접 손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한번 써봐라.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조금이라도 미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6번까지 숙제를 꼭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